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네요. 사실 사회는 선생님이 지금 사회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사회는 주에 3시간 들었고 역사는 주에 2시간 들었는데 야, 사회는 뭐야 이게 돌아서면 또 찍어야 되고 돌아서면 또 찍어야 되는데 역사는 너무 사실 선생님이 전공이 역사기 때문에 역사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 촬영하는 게 막 기다려지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찍게 돼요. 사회는 거의 매일처럼 매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속상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역사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마 역사 시간에는 처음으로 뭐 이런 환경에 대해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사회 배우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몇 개 찍어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익숙할 것 같은데 아빠 친구들은 이게 처음이니까 또 소개해야죠. 우리 학교의 재산입니다. 전자칠판. 검정색이고 선생님이 이걸로 괜찮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 힘들지만 파이팅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복습하고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학년 때 배우는 역사의 3개의 단원 중에 첫 번째 단원을 배우고 있습니다. 뭡니까?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 수호운동 먼저 배우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요 단원을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860년대 무슨 시기? 바로 쇄국의 시기다. 그리고 70년대 개항의 시기다. 80년대 개화의 시기다. 그리고 90년대 근대국가로 개혁하는 시기다. 그리고 1900년대 바로 국권이 피탈당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원으로 몇 년도에 넘어가게 된다? 1910년도가 되면은 일제강점기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선생님이 너희들 적을까봐 일부러 선생님이 외울까봐 너희들 말한 건데요. 흥선대원군의 집권은 1863년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1860년대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요 쇄국의 단원을 배우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항이었지요. 자, 그렇게 해서 용서 1, 그래서 뭐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항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1, 이렇게 해서 대내개혁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민생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는지 살펴봤었어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그렇지. 삼정을 개혁했어요. 삼정은 무엇인가요? 3가지. 시작. 전정, 군정, 환고. 전정은 어떻게? 양전사업으로. 군정은 어떻게? 호포제로. 호포법이라고도 합니다. 호포제의 뜻이 뭔가요? 누구도 양반도 군포를 내라. 그리고 환곡은 어떻게? 환곡을 없애버리고 무엇을 실시했다? 그렇죠. 사창제를 실시했다까지 좋습니다. 자, 그다음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요, 뭐 비변사를 폐지하고, 뭐 과거제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서원을 정리하고, 그리고 법전을 정비했죠. 그 법전 이름이 뭐였죠? 대전회통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탄핵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생들이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아들도 많이 컸잖아요. 아마 그 고종이 22살 때? 23살 때에 그 대원군이 하야한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내개혁을 알아봤었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지금 두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대내개혁 말고 국제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대처했나, 어떤 제목을 알아봤었어요? 그렇지,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알아봤었어요. 선생님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쉬운 말로 무슨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쇄국 정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선생님 글씨 원래 이것보다 좀 더 잘 쓰는데.
인정하잖아요. 선생님이 같이 수업 들었던 이게 좀 속상합니다. 자, 그러면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씩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먼저 천주쟁이들을 잡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박해했다. 그래서 무슨 박해? 병인 박해 있었고요. 1866년이었습니다. 너희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8,000명과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 무려 9명이 죽어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프랑스의 장미꽃 장군이 이씨 가만두지 않겠어. 요까지가 바로 병인박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상선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완전 통돼지 바베큐가 돼버리죠.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네, 평양에 들어왔다가 뭐 물건 팔다가 나룻배에 지푸라기 막 실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쫙 내려버리 기억나나요? 좋습니다. 완전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공중 분해된 사건이었죠.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건 빨간색으로 적으면 좋겠네요. 바로 병인 양요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다 적혀있고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병인년에 양놈들이 소란을 일으켰다, 전쟁 났다, 뭐 이런 겁니다.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가? 그래, 조선과 프랑스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싸웠다? 강화도에서 싸웠고, 대표적인 전투로는 무슨 전투? 그치? 정족산성 전투 배웠죠. 바로 양헌수 장군의 정족산성입니다.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장군. 그 다음 우리가 프랑스가 6명이나 죽고 우리가 서울을 함락하지는 못하겠다 해서 후퇴를 했다 그랬어. 근데 후퇴할 때 이 골 때리는 친구들이 뭐를 가져갔다? 우리나라의 보물이었던 외규장각의 보물을 가져갔다. 그게 의궤라는 거였죠, 그죠? 외규장각 도서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반환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또 다른 사건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바로 이건 좀 변태 같은 사건인데요. 재밌습니다. 이거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따라볼까요? 오페르트, 다시 오페르트 도굴 사건 되겠어요. 자, 딱 보니까 오페르트는 사람 이름 같죠? 독일 상인입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자기 스스로는 뭐 인류학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 물건을 팔려고 했던 사람 같아요. 이 오페르트가 도굴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덤을 파헤쳤다, 도둑질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오페르트가 왜 도굴 하려고 했나?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르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인입니다. 스스로는 인류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의 생각이 그냥 상인 같아요. 물건을 팔고 싶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서양의 문물들이 지금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 블루 오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종이만 줘도 우와 하는 사람들, 난닝구만 보여줘도 우와 신기해요 하는 사람들, 그 품질이 좋든 싫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조선 사람한테 들어가서 물건만 팔 수 있으면 떼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지금 누구 때문에 물건 못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무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치, 흥선대원 어딨어? 없네요. 대원군이, 적지 마세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물건 못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의 마음을 돌려야겠는데, 이 대원군은 마음이 강직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뭔가 여자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으니 협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박을 하려면
약점을 딱 건드려서 너 이거 하려 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특히 조선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더라. 그래서 부모님을 납치해서 너 문 열래 확 해버려야겠다고 전략을 짠 거죠. 근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연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연군이 지금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납치할 수 어떡하다 포기해야지 해야 되게 정상인데, 사실 뭐 협박해야겠다 정상도 아니죠. 아무튼 근데 이 오페레트가 변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 조선 사람들은 죽은 부모님한테도 묘자리를 잘 쓰고, 그리고 그 묘에 그 제사도 막 지내고 엄청나게 죽은 다음에도 효도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가지고 협박을 해야겠다. 이 시신을 훼손시킬 거야. 문 열 거야 말 거야. 완전 또라이입니다. 근데 이 오페르트의 생각에 동의를 했던 이 사람도 프랑스인이나 미국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미국 몇몇의 개인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남연군 묘를 찾아갑니다. 너희들은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 연습장으로 쓸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거 뭐예요? 딱 봐도 우리나라 지도죠. 딱 봐도 알겠죠? 여기가 바로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충청도 태안바다 쪽입니다. 여기에 남연군 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페르트가 상인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무리들과 함께 이 남연군 묘의 위치를 알아서 대낮에는 난 러시아 병사예요. 잠깐만 뭐 조사하러 왔어요. 쑥 들어왔다가 새벽이 되니까 작업을 개시하는 거죠. 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덤 파기 시작합니다. 이야, 완전 도라이죠. 근데 이 오페르트보다 더 도라이는 누구였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은요 진짜 무시무시한데, 누군가 자기 아버지의 묘를 파서 그 시체를 바꿔버릴까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풍수지리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묘자리를 잘 쓰면 우리 후대가 잘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 명당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너무 명당이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 무덤을 몰래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바꿔놓은 그 시신의 후손들이 잘 되는 거니까 그러기 싫었던 거야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아무도 시신을 바꿀 수 없도록 어떻게 했냐면 3m 굴을 팝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2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3m 거리면요. 장난이죠? 아무튼 엄청나게 깊이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묻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쇳물을 녹여가지고 쫙 코팅을 시킵니다. 강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석회석을 쫙 깔아버려요. 그리고 이게 모래를 덮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영군은 시신을 가져가려면 석회를 깨야 돼, 강철을 부셔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새벽에 되냐고요? 안 되죠. 이 정도면은 포크레인 중장비 와야 됩니다. 기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페르트가 5시간을 팠대요. 5시간. 5시간을 파고도 석회가 나온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석회가 본 거야. 그러니까 땅을 3시간 동안, 아니죠. 3m를 5시간 동안 판 거야. 그리고 석회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 또라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막 날이 밝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해요? 충청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발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막 도망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쯤 했으면 그냥 뭐 말았을 텐데, 이 오페르트 또라이가 또 뭘 하냐면은 이 경비도 쪽으로 가가지고 흥선대원군에 편지를 보내요.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은 선생님이 적어왔어. 무덤을 파헤치는 무덤을 파는 건 예의가 없지만 무력으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석회를 부술 기계가 없어서 그만둔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흥선대원군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덤 파헤치는 거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무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부려고 다 쓸어? 그냥 빨리 개항해라 이거예요. 석회구슬 기계가 없는 줄 알아? 나 기계 다 가지고 있어. 빨리 개항해라 이거예요. 흥선대원군 완전 뚜껑 열립니다. 누가 뚜껑 안 열리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도 뚜껑이 열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미수로 그치고 말았지만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전국의 백성들한테 이런 소문들이 막 이 사건이 전해지면서 그때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조선 사람들에게는 양놈들, 독일 놈들, 프랑스 놈들, 미국 놈들, 영국 놈들 완전 개 도라이. 그 놈들이 왔을 때 뭔가 친해지자 하는 거, 친해지자 해서 친해진다? 완전 도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인륜을 저버린 것,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 그들에게 개항을 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는 것, 인류를 저버린 것,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프레임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신미양요죠. 신미년에 양놈들이 소란을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미양요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조선과 미국의 전쟁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시험지 때 이건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병인양요는 프랑스랑 신미양요는 미국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신미양요 미국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왜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요? 왜겠어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이죠. 사실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6년도입니다. 1866년도. 신미양요는 71년도예요. 무려 5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이 5년이 지난 사건을 이제 와서 미국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진짜 이 제너럴 셔먼호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우리의 문을 열고 싶었던 거죠. 우리를 개항시키고 싶었던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청나라를 개항시켰다면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켰습니다. 페리 제독이, 그러니까 페리 장군이 일본을 어떻게 개항시켰냐면은 페리 장군이 자기 함대, 미국 함대의 사정거리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포격, 그러니까 폭발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막 뻥뻥 이거 봐 무섭지 문 열래 이 폭탄에 맞아볼래 해서 일본 애들이 문 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하고 이제 미국을 따라서 어느 정도 막 개항하고 개화하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일본의 많은 이권들을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서 돈 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진출하고 싶다, 조선에도 진출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미국이 프랑스와는 달리 조금 우리나라를 조금 만만치 않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프랑스도 졌다 그러지. 막 이러니까 막 제너럴 셔먼호도 막 공중 분해됐다 그러지. 그리고 또 일본 애들한테 조선 사람 어때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엄청 힘이 세요. 키가 엄청나게 크고요. 엄청 무력으로 당해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아까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겨우 프랑스 근데 6명 죽였는데 일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키가 큽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약 160cm 정도 였다고 해요. 선생님 키가 190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네, 장난이고요. 아무튼 근데 조선 사람들보다 10cm가 작았대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에 비해서 우리는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체격이 크니까 일본 애들은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또 병力양조도 프랑스를 이겼다고 하니까 프랑스 후퇴했다고 하니까 미국 애들이 상륙 훈련 2,000명 정도 미국 해병대를 데리고 솔저죠 아주 그냥 US 아미들을 데리고 2,000명 정도 되는 US 아미들을 데리고 상륙 훈련을 막 일본에서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1년도에 우리나라의 강화도 또 강화도네요. 네.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근데 야, 제일 처음에 두 개의 성을 뺏겼습니다. 초지진이랑 뭐 하는 기가 나. 아무튼 초지진을 뺏겼고 뭐 다른 하나도 뺏겼고 이제 광성보에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군은 결사항전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 광성진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광성보 전투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군대가 맞붙었는데 이야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군을 아주 그냥 많이 물리친 거죠. 무려 3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몇 명이 전사했어요? 36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가 완전히 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 애들이 일단 자신의 사상자가 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퇴를 하고 그 광성보에서 후퇴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로 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죠. 아니 다시 미안해요. 그 광성보 전투에서 우리나라 군의 피해가 막심하게 일단 광성보를 빼앗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제영 장군의 기가 미국에게 빼앗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대장군이 죽었다는 거예요. 광성보를 지키던 광성진을 지키던 어제영 장군이 죽었다. 그 말은 광성보가 완전히 미국에게 빼앗겼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피해는 360여 명, 미군의 피해는 3명. 근데 미군이 그 광성보 전투 이후에 더 이상 진격해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군인들이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수히 많은 전투를 해봤고 전쟁을 해봤지만 이 조선 사람들은 이 정도로 야만적일 수 없다. 야만적임이 그러니까 말도 못한다. 너무너무 무섭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모습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게 봤을까? 일단 첫 번째는요. 조선 사람들의 상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조선인들은 전투에서 져도 투항하지 않는다. 총이 빼앗기면 돌멩이를 잡고 돌멩이를 빼앗기면 모래를 잡아 던지고 그것도 모두 포박당하면은 그 불이 나고 있는 저쪽에서 불 속을 기어 들어가서 스스로 타 죽는다. 또는 물에 빠져 죽는다. 스스로. 기계가 대단하다.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애국심 대단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서양 놈들 미군에게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너희같이 아주 그냥 인륜을 모르는 그런 놈들에게 나는 항복할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상투에게 다 말았는데 또 한 가지는 상투. 그런 마음에서 눈빛은 저씨 버러지만 못한 놈들 이런 눈빛인데 상투 여러분들 이렇게 상투가 전쟁이 났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묶여 있을까요? 아니죠. 풀어 헤쳐지죠. 조선 사람들의 상투 머리를 안 자르기 때문에 풀어 헤쳐지면 무릎까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옷은 흰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깨끗하지도 않아. 막 딱 거뭇한데 머리가 이까지 풀어 헤쳐졌어. 그리고 눈빛이 막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면서 막 짱돌 들고 또 차면서 쏘차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미양요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은 일단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면은 일단 여기도 강화도에서 잠깐만 제너럴 셔먼호를 원인으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다. 뭐 사실 뭐 빌미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죠. 진짜 원인은 아니고 진짜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강화도에서 전투를 벌였고 광성보라고도 하고요. 광성진이라고 합니다. 진이라고도 합니다. 광성보에서 어재현 장군이 목숨 바쳐 싸워서 정말 미국의 침략을 막았다 이렇게 돼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미국이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론은 어떠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인 사건이 서양 놈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애들을 이겼어요. 뭐 이겼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아무튼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봐 우리는 일본이나 청나라처럼 개항하지 않고도 우리 국력으로 꿋꿋하게 버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도요 제일 처음부터 세운 정책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천주교에게 우호적이었다고. 근데 이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니 병인양요 때문에 제너럴 셔먼 때문에 태양 사람들 많이 힘들었고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문에 강화도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으로 이 서양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짓을 도라이적인 기질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의 침략을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굳이 개항할 필요가 없다. 흥선대원군은 이때다 싶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이용해서 척화비를 세워버립니다. 척화의 의미가 담겨있는 비석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으면 오랑캐 아니죠. 그렇죠.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하자는 것은 화친하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문구가 적혀있는 비석을 전국 곳곳에 세워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척화비죠. 이렇게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워봤어요. 여기에서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과 그리고 대외 정책들을 좀 봤을 때 흥선대원군은 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사람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흥선대원군과 이렇게 회의를 하던 대신들이 흥선대원군이 가고 나면은 그의 카리스마 때문에 쟤 진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야. 쟤는 말이 안 통해. 이러지 않았을까? 카리스마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흥선대원군 쟤 병이야 병. 쟤 병신이야. 따라해볼까요? 병이야 병, 쟤 병신이야. 선생님 지금 빈교시켜서 이렇게 뭔가 크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병이야 병, 쟤 병신이야. 너도 크게 따라하지 마. 부모님 놀라니까. 다시. 저 흥선대원군 병이야 병, 쟤 병신이야. 병이야 병, 쟤 병옹신이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외워보는 것이죠. 어때요? 좀 별론가요? 별로면 뭐 니들 알아서 외우세요. 하지만 괜찮다면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병이야 병, 쟤 병신이야. 병이야 병, 쟤 병신. 이렇게 우리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밑줄 긋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